사실과 자유의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한국의 근원 반일 종족주의 연속 강의 28번째입니다. 이 타이틀로 이루어진 연속 강의는 한 30회 정도, 한 2차례 정도 더 해서 마감을 할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반일 종족주의의 신학입니다. 제가 경제학자이면서 경제사가이면서 주제넘게 신학이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게 어떠한 종교적 심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정폭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입니다. 20세기 역사학의 황제다 라고까지 칭송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역사를 구성하는 시간은 3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기 지속하는 시간이 있다. 이걸 가지고 구조라 그랬습니다.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종교, 심성 이와 같은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단위로 겨우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는 매우 늦게 흐르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 시간을 정의하고 그에 규정되는 늦게 변화하는 민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복원해내고자 했던 게 이 브로델 역사학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어떤 말이나 그 개념을 구상하면서 이 브로델을 떠올렸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에는 우리 한국의 내면을 구성하는 장기 지속의 구조의 시간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우리 민족의 적대 세력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감정이에요. 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벌써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1000년간 일본과는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면서도 고려왕조 400년,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서 어떠한 교섭이 없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섭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교섭도 매우 희박했다. 아마 세계사적으로 그 예가 드물 만큼 가까이 있는 두 나라의 접촉은 희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장기 지속으로 내려왔다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지방의 양반이 쓴 일기를 보면요, 파리채로 파리를 잡으면서 그 파리를 일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탁 치면서 통쾌감을 느끼는데 저 파리 같은 일본, 우리 민족의 세월과 함께 오래된 원수다 하는 그러한 어떤 심정을 일기에다 토로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8세기 1770년경 영조 말경에 조선 왕조가 그린 일본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부산 건너 규슈에 있는 것이 이 제일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규슈와 본토 사이에는 수많은 섬이 있고 그 본토 한복판에 일본의 오늘날 교토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황이 거주하는 곳이고, 근데 막상 18세기 일본의 정치의 중심은 오늘날 동경에도입니다. 근데 동경에도에 관해서는 저 끝인데요. 거의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지도가 일본과 닮아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본의 정치의 중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러한 세세의 원수지요. 다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원수인데도 그 일본에 대해서 통신사가 열몇 차례나 왔다 갔다 했으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장기 지속하는 적대 감정은 일본에 대한 완전한 무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 정치 현실에 대한 무지로 이어져 왔다고 하겠는데, 이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자나 사회과학자 가운데 일본의 역사와 문화, 경제, 정치에 대한 전문가는 극히 드문 실정이고 평가할 만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한 것, 그러한 장기 지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절대적인 적대 감정과 무지와 무관심이 오늘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반일 종족주의로 부활하게 된 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적대 감정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의 어떤 작용을 받아서 그런데 그거 하나가 바로 제가 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자주 강조해온 토지 기맹론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는 건력 강산, 이 무궁화 꽃이 피는 강산은 맹호와 같은 기상을 지니고 있다 하는 이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겨난 하나의 그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웅장한 기운을 갖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중국과 사대를 하는 통에 호랑이가 아니고 토끼였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는 중국에 대해서 업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의 기상과 같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한반도는 우리 전통적으로 하나의 신체로 감각되었는데 신체로 감각된 어떤 그 저변에는 토지에는 기맥이 흐른다, 혈맥이 흐른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김영삼 정부 때 참 웃지 못할 소동으로서 전국 요체의 새말뚝을 뽑는 일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강의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고 김영삼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립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앙청을 때려 부순 것도 바로 일제가 그 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조선의 정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 풍수가들의 선동이 그 발단이 된 것, 이런 것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것은 산의 족보입니다. 상경포라 해서 백두산을 제일 조상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연지봉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노항령이고요. 이런 식으로 백두산을 맏형으로 해서 또는 종장으로 해서 또는 시조로 해서 전국의 산맥이 그의 아들 딸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어떤 신체 감각, 족보적 감각으로 우리 국토를 의식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토지 기맥론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 토지 기맥론의 어떤 결정으로서 백두산의 상징성이 조선시대 이래로 부여되어 왔는데, 조선시대는 그것이 천하곤륜산의 적장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사대주의적 표상을 입었다면은 20세기 들어와서 백두산은 곤륜산으로 분리된 우리 민족의 어머니와 아버지로 이렇게 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초월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런 것 이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적한 거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독도는 조선시대에 그 인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전부터 이게 독도가 한일 간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독도는 그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시인들이 노래할 정도로 일약 독도는 조선 기맥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바닷속의 독도가 옆에 있는 한 소개된 시와 같이 단군사직의 재단이다. 광개토왕의 성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상징을 중첩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으로 떠오른 것, 바로 지난 강의에서 지적한 그대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토지 기맥론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보여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어느 시족 집단이, 어느 친족 집단이 묘소 앞에서 조상을 제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장면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사람의 사체를 땅에 묻기 시작하는 것은 15세기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교의 시대였고, 불교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니까 조상의 묘소에 철따라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5세기 이후 불교 사회가 물러가고 유교 사회가 성립하면서 토장의 풍속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유교 사회와 더불어 토장의 풍속이 생겨나면서 전통적으로 토지 기맹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조선 고유의 삶과 죽음의 원리, 그리고 친족 집단의 형성 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집니다. 혼기와 체백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백은 땅에 묻힙니다. 근데 조상의 백이 땅에 묻히는 것이 토지 기맹론과 결합해서 체백은 영원 불멸이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조상의 묘는 대단히 중시합니다. 뭐 10대조 20대 조상이라도 묘가 있으면 철따라 제사를 지내는 것. 이 중국에도 없는 풍속입니다. 일본에도 물론 없고요. 그러나 조상의 제사에 대해서 영원히 대를 이어서 묘를 찾아 제사 지내는 것. 그거는 토지 기맹론하고 유교적인 어떤 생명관 하고 결합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친족 집단이 발달을 했는데 중국에서와 같은 사당의 예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묘를 중심으로 한 예가 발달해서 묘제, 사당례를 대신해서 묘제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은, 특히 아버지가 죽으면은 2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이 2년간 심요살이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분묘 옆에다가 운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인간의 사체를 대단히 중시하고 사체의 백이 땅에 묻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장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조금 전에 그 장면을 다시 보면은 이와 같이 묘제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묘제가 묘라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후손들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묘제는 이 묘 주변의 친족뿐만 아니라 원근 각지에 있는 친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족 집단의 하한이 영원히 확산되는, 종적으로 확산되는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친족 집단은 하한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4대가 고조 할아버지를 같이 하는 그 혈연 공동체가 하나의 친족이 되고 5대가 지나면은 다른 친족 집단이 똑같은 형태로 분리되어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종이다 또는 불천이다 이래가지고 이 친족 집단이 무한히 아래로 뻗어나가는 그와 같은 독특한 어떤 그 친족 집단 형성 원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족보죠.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광범한 어떤 족보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 생겨난 것도 이와 같은 토지 기맹론,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례, 묘제를 중심으로 한 제례, 그에 따른 친족 집단의 독특한 어떤 무한한 확장 원리, 그런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이 앙드레 슈미드라는 사람이 쓴 제국 그 사이에 한국에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어떻게 독자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매우 수월한 우수한 연구 성과인데요. 자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들이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감각하고 민족운동을 펼치는 것은 20세기 초부터인데, 이 한국이 민족이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발견한 것은 갑작스럽게 하늘에 뚝 떨어지거나 또는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의 문화가 개성되고 변이되는 형태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고 활용한 황성신문은 시족, 족보, 종법의 개념을 민족사회 서술에 적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족과 민족은 공통의 감각으로 연결됐다. 여기서 시족이라는 건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건데 클랜 해서 하나의 친족 집단입니다. 그래서 친족과 민족은 공통의 감각과 원리로 연결됐다. 민족의 역사는 광대한 족보의 형식을 띠게 되었다. 민족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그 서술 방식은, 그 민족의 컨텐츠는
이미 조선 왕조 시기부터 내려온 역사 감각이었다 해서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친족주의적, 종족주의적 특질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장기 지속하는 문화적 현상의 하나의 소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각 친족 집단으로부터 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종적으로 시간대적으로 무한히 연장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 친족 집단이 횡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보여드리는 이 1931년에 나오는 만성대동부예요. 이 만성대동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족 집단, 친족 집단 한 330개를 횡적으로 연결한 하나의 참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전국에 불천이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큰 친족 집단이 한 330개 정도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들만이 1급의 양반이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30개 집단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어떤 그 지적 작업의 결과 1931년에 만성대동보가 편찬이 됐는데 이 만성대동보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여러 사람이 짤막짤막하게 한문으로 그 서문을 쓰는데 읽어보면 공통의 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집집마다 족보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횡적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 한국인은 원래 한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최초의 단군이 있었고 조선시대는 알지 못했던 조상이죠.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희미하게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홀하게 취급된 조상인데 그 조상을 재발굴해서 단군서 지금까지 4300년 동안 인구가 대를 이어서 어떻게 번식을 해보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인구하고 똑같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인구는 원래 하나의 혈연 공동체다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뜻에서 이 만성대동부를 짓는 것이 참으로 그 뜻이 장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혈연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민족 이런 것이 이런 경과를 거쳐서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국 민족 형성의 신학 또 그 민족 자체가 절대적인 적대 감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반일 종족주의의 하나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한국 반일 종족주의의 특징 또는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신채호 선생의 이 정신세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채호 선생이 쓴 꿈하늘이라는 자기의 그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정신적인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인가를 소설의 형태로 쓴 일종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들시 보면은 바로 자기가 민족주의자로 환생하는 그 순간 큰 무궁화꽃 위에서 얼지문덕 장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얼지문덕 장군이 훈계를 해요. 이 환생한 신채호가 이름이 한놈입니다. 사만의 대장부라는 뜻인데 얼지문덕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한놈아 이성에서의 성자는 저성에서도의 성자고 이성에서의 패자는 저성에서도 패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에서의 양반은 저성에서도 양반이고 이성에서의 종놈은 저성에서도 종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펼쳐 보이는데 얼지문덕의 고구려의 군사와 그리고 중국의 수양제의 대군이 충돌하는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새롭게 재현된 전투에서도 얼지문덕 장군은 수양제의 대군을 몰살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역사의 성자는 영원한 성자이니라. 이성의 성자는 저성에서도 성자이니라 하는 이런 교훈을 하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연출해 보이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제 나름의 득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란 건 뭐냐 하면은 사자의 영은 불멸입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건너가는 저성이 있어요. 삼도천이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지고 건너간 저승의 세계에서 절대자 신 앞에서 이성에서의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있습니다. 죽으면 다 평등해져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죽으면은 이 세상의 약자와 더불어 평등한 존재로 신 앞에서 섭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는 그런 건너갈 저승이 없어요. 이성과 저승의 경계가 없고 사자는 죽었어도 사령이 되어가지고 생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으로 이 공중에 떠돕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령이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접대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화를 내서 아들에게 악을 행사해요. 그 독자의 화를 내고 웃기도 하는, 그리고 접대를 받으면 즐거워하는, 접대를 안 받으면 노여워하는 하나의 사령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의 세계예요. 그 샤머니즘의 세계를 중개하는 것이 이제 무당이죠. 이와 같이 이성과 저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생자의 사령이 죽었어도 독자의 인격으로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샤머니즘의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신채호는 자기가 자라난 그 샤머니즘의 세계를 익숙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놈아, 이 이성의 양반은 저성에서도 양반이라, 이성의 노비는 저성에서도 종노민이라.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노비들의 사진입니다. 함경도 문천군에 속한 관노비들이라 했는데, 이 제일 이렇게 이 오른쪽에 왼쪽에 한 여인을 보면은 완전히 유방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천인들은 죽었어도 천인이에요.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의식에서 그와 같은 어떤 죽은 종의 귀신도 노비로 취급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채호가 추구한, 조금 전에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의 역대 영웅들, 위인들의 사령의 총합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신분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대접되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는 독자의 인격으로서 생자와 분리된 가운데 영웅들의 집합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노비들과 같은 하찮은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족을 구성할 만한 영혼의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민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인 어떤 전체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정신적인 독재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발견한 시민의 공동체, 자유인의 공동체로서 네이션, 독일인들이 그들의 신화와 민요 속에서 발견하는 폴크,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한국 고유의 정신적 전체주의, 정신적 파시즘, 정신적 독재주의. 서민은 아예 민족의 정당한 멤버십을 갖지 못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오직 역대 영웅들의, 역대 위인들의, 역대 양반들의 정신세계로 독점되는 그와 같은 한국 고유의 민족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북한의 김일성 민족이에요. 신채호의 정신세계는 그것이 자연 진화적으로 김일성 민족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 민족주의의 북한은 일본인들을 절대적인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같이 살 수 없는 세세의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일본의 민중들을, 일본의 서민들을, 일본 국민들을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일본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원수입니다. 해방이 된 지 벌써 75년이 됐는데도 양국의 국교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김일성 민족주의를 성립시킨 주체 사상이나 수령주의가 우리 남한 사회를 설거번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금 행세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것이죠. 다시 이래서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민 스스로도 북한 김일성 민족의 공범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의 정서 속에서, 민족 문화 속에서 장기 지속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그 극복이 쉽지 않는 어떤 신학성을 갖습니다. 종교성을 가져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인들이 각자가
높은 수준의 국제적 교양인으로 거듭나고 발전해가는 길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학당은 그 길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